만약에 맞으면 이거는 물리학에서 노벨상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솔직한 생각은 그것보다 대낮에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 훨씬 더 해롭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찌그러진 지구는 중력 가속도가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도에서는 9.78이에요. 극지역에서는 9.83입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 뭐 던지는 거 있잖아요. 창 던지기, 투포환, 그런 건 적도에서 하면 유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오늘 법물리에선 여러분들과 함께 과학의 오해가 아니라 과학적인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과학적 오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해가 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에 완전히 모순이 되는 오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언뜻 들으면은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오해에 대한 이야기여서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과학자의 시선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다룰 이야기는 바로 블랙홀은 모든 걸 빨아들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블랙홀 근처만 가면 다 빨려 들어가는 걸까? 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빛도 탈출하지 못하는데 블랙홀 주변에 가면은 모든 것들이 빨아들여지기만 해서 탈출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블랙홀 주변에 가도 빨려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블랙홀 주변을 빠르게 돌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블랙홀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하기 전에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문제가 보편 중력을 찾아낸 뉴턴을 상당한 기간 동안 괴롭힌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생각해 보면 좀 신기하실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지구 표면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을 물리학자들이 계산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이 큰 지구 있잖아요. 큰 지구가 갖고 있는 전체 질량이 제 발밑 저 밑에, 지금 제가 있는 곳으로부터 6,400km 아래쪽에 딱 한 점, 지구의 중심에 딱 한 점에 이 커다란 지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량이 그 한 점에다 모여 있다 라고 가정하고 계산한 중력이 지금 저에게 작용하는 중력과 같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신기하다는 거 혹시 이해하셨어요? 저는 사실 지구는 커다란 지구가 한 점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 지구의 물질은 제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제 바로 발밑에도 있습니다. 펼쳐져 있어요. 둥근 모습으로. 그런데 제 몸에 작용하는 중력은 마치 지구 중심에 지구 전체, 이 큰 지구 전체 질량이 딱 한 점에 모두 모여 있을 때의 중력과 같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한 게 뉴턴인데요. 뉴턴은 이거를 적분을 이용을 해서 이게 똑같은 거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가 왜 블랙홀하고 관계돼서도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하냐 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를 막 압축해서 블랙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가 알기로 지구를 1cm 반경 정도로 누르면 지구도 블랙홀이 되거든요. 그렇게 만든 크기가 반지름이 1cm인 지구 블랙홀을 지금 현재 지구 중심에 있는 제 발밑으로 6,400km 위치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블랙홀이 만들어낸 중력은 지금 현재 이 큰 지구가 만들어내는 중력과 사실 정확히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뉴턴이 적분을 통해서 보였던 바로 그 계산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순간 갑자기 태양이 블랙홀로 됐다. 상관없습니다. 지구는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블랙홀이 된 태양 주변을 공전합니다. 네, 그래 결론은 블랙홀로 지금 태양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구가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지구가 딱 이 자리에 멈췄다. 그럼 당연히 태양 쪽으로 중력을 받아서 움직이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블랙홀이 된 태양의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면서 당연히 지구도 빨려 들어가겠죠. 하지만 지구가 현재의 속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태양이 갑자기 블랙홀이 됐다고 하면 지구의 궤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것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 이야기인데요. 지구는 완벽한 구형일까? 에 대한 겁니다. 만약에 우주에서 그냥 물질들이 정확히 이렇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한 덩어리로 뭉친다고 생각하면 이 물체는 당연히 둥근 공 모습이 돼야 돼요. 작은 물방울은 이슬방울은 동그랗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들이 뭉쳐서 지구
혹은 어떤 행성 혹은 항성이 될 때 정확히 모든 방향에서 똑같은 양이 온다면 그 자리에 정지해 있겠죠. 하지만 멀리서 다가오는 물질들이 아주 약간의 회전 운동이 있었다고 치면은 가까워지면서 점점 빠르게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천체는 정지해 있지 않고 회전하고 있는 것들이 다죠. 정지한 천체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느리더라도 자전하고 있는 천체가 다죠. 그럼 지구가 자전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피자집에 가면 피자 반죽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다 보면 옆으로 점점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죠. 지구도 똑같아요. 자전하고 있는 지구는 옆으로 밀려나는 힘을 받게 됩니다. 이걸 원심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전하는 지구는 사실 동그란 모습이 아니고요. 윗아래 부분이 조금 좁고 옆으로 넓어요. 약간 찌그러진, 과장되게 생각하면 럭비공처럼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도 쪽의 이 둘레가 북극과 남극을 통과하는 둘레보다 더 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꽤 중요한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구 중심과 지표면 사이의 거리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옆으로 찌그러진 지구는 적도 부근의 지표면이 북극보다 지구 중심에서 거리가 멀게 됩니다. 따라서 중력이 적도에서 작아요. 이 효과 말고도 또 원심력의 효과도 있죠.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적도 지역에선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원심력이 크고 극지역에서는 원심력이 작죠. 이 두 효과가 더해집니다. 적도 지역에선 원심력이 크다.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도 더 멀어서 중력도 작다. 이 효과가 더해져서 적도 지역에서의 지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9.78입니다. 여러분 9.8로 기억하잖아요. 적도에선 9.78이에요. 극지역에서는 9.83입니다. 어떤가요? 차이가 상당히 꽤 있는 겁니다.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이유가 지구가 완벽한 구형이 아니고 자전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저 정도면은 적도하고 그 극지역에서의 중력 가속도의 차이를 구하면 적도에서 9.78, 극지역에서 9.83이거든요. 이 차이를 비교하니까 거의 중력 가속도의 차이가 0.5% 정도 돼요. 사실 이게 우리가 얼마든지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시간 같은 걸 진짜 정확하게 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적도에서 물건을 떨어뜨린 거랑 극지역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서 물체가 낙하하는 시간을 재면 저 정도면은 잽니다. 그 좀 재밌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그 올림픽 경기 중에 뭐 던지는 거 있잖아요. 창 던지기, 뭐 투포환 그런 건 적도에서 하면 유리합니다. 이렇게 위치마다 달라지는 중력 가속도가 예전에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저는 꽤 흥미롭게 생각했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과거에 1m라는 길이를 어떻게 정할까 것을 놓고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가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제안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진자를 만드는 거예요. 줄에다가 물체를 매달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잖아요. 진자의 주기가 한번 갔다가 다시 원래로 오는 그 시간이 주기잖아요. 진자의 주기가 정확히 2초, 1초가 아니라 2초예요. 2초인 진자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물체가 매달아 있는 이 줄이 있잖아요. 그 줄의 길이를 1m로 약속하자라는 1m를 이렇게 정하자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게 되면 꽤 좋은 거예요. 1m가 얼마인지 궁금하세요? 그럼 진자를 만들어서 주기가 2초가 되도록 진자의 길이를 조정하는 거예요. 2초가 됐네? 그러면 이 길이가 1m입니다. 아주 멋진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자의 주기를 결정하는 것이 진자의 길이뿐 아니라 진자가 있는 위치에서의 중력 가속도에도 관련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력 가속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할 때 합의가 안 됩니다. 영국에서 온 과학자는 영국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표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거고요. 프랑스에서 온 과학자는 아니다. 프랑스 파리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표준이다 라고 얘기하다 보면 합의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 진자의 주기를 이용을 해서 1m를 정의하자라는 이 약속은 결국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고,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지구가 완벽한 동그란 구가 아니라 적도 쪽이 좀 늘어나 있고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원심력도 있다. 그리고 또 지구가 사실 완전히 균일하진 않아요. 어떤 곳은 예를 들어 지표면 부근에서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직접 측정하면 정말로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위치에 따라 꽤 많이 변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전자레인지 근처에 있으면 우리 몸에 해가 있을까?
대한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언뜻 보면 과학적 오해 같지만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은 오해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진동수가 주파수가 알려져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전자레인지 사용하시잖아요. 그거 이렇게 사용 설명서 보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약 2.45GHz의 진동수를 혹은 주파수를 갖고 있는 전자기파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높은 진동수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핵 안에 있는 DNA를 손상시키기에는 턱없이 낮은 에너지예요. 파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자레인지에서 앞에서 2.45GHz의 진동수를 갖고 있는 전자기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 파장인지를 쉽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 12cm 이 정도입니다. 파장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큰 전자기파예요. 전자레인지에서 만들어지는 전자기파의 파장은 12cm 정도여서 사실 에너지가 그렇게 큰 전자기파가 아닙니다. 우리 몸 DNA의 변이를 만들어낼 정도의 파장이라면 엑스레이, 감마레이 정도 수준이어야 돼요. 파장이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 되면은 나노미터 정도입니다. 나노미터. 나노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그런데 전자기파의 파장은 10cm 정도 수준이에요. 따라서 전자레인지에서 만들어지는 전자기파로는 DNA의 변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추정할 뿐더러 실제로도 역학조사를 통해서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한 전자기파가 암을 유발했다는 아무런 역학조사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게다가 전자기파가 전자레인지 바깥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하는 몇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전자레인지 보시면 이 겉부분이 금속인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플라스틱도 있는데 금속이 많습니다. 금속을 이용하면 전자기파가 바깥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습니다. 전자기파는 금속을 통과하지 못해요. 사실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금속으로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휴대폰이 안 터지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외부에 있는 전자기파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죠.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전자기파가 금속 용기 바깥으로 나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나갈 수도 있죠. 특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분, 앞부분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금속으로 만들면 우리가 안을 못 보죠. 대개는 투명 유리창이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전자기파가 나오는 건 가능하긴 해요. 근데 전자레인지를 보면 그것도 막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엔 철망의 구조가 있거든요. 철망의 구조 정도로만 돼도 전자레인지 안에서 만들어지는 10cm 정도 파장을 갖고 있는 전자기파는 이 금속 철망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내부를 볼 수는 있을 정도의 간격인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여지는 저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 한 번도 명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자레인지의 전자기파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레인지가 아닌 다른 장치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휴대폰, 그런 장치들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도 사실 우리에게 해를 끼칠 정도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 저뿐 아니라 많은 물리학자들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물론 빛은 조금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 푸른색 파장을 갖고 있는 휴대폰 화면의 빛은 우리 몸에서 잠을 들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라이트라고 보통 하죠. 푸른빛 화면은 밤이 되면 가능하면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휴대폰에 보면 그 모드가 자동으로 있더라고요. 바탕화면을 아주 어둡게 해서 화면에서 나오는 빛을 밤에는 자동으로 줄여주는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약간은 걱정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전자기파 때문에 휴대폰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것도 전자레인지하고 마찬가지로 전자기기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는 아무런 역학조사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걱정되신다면 제 솔직한 생각은 그것보다 대낮에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 훨씬 더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을 맞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으시다면 휴대폰 전자기파는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위험하지 않다라고 결코 단언하지 않아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위험하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었다 정도로 얘기합니다. 과학자로는 그 정도 얘기는 분명히 할 수 있죠. 근데 솔직한 제 마음은 아직까지 위험하다는 증거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고 따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선인장에 속지 마시고요. 선인장이 전자기파를 흡수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맞으면 이거는 물리학에서 노벨상입니다. 동전은 조금 괜찮아요. 동전은 금속이거든요.
금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기파를 통과시키지 않아요. 동전은 만에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선인장이 전자기파를 막는다? 저는 도대체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이야기 나눌 과학적 오해, 바로 물은 항상 100도에서 끓을까?입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는 그 조건은 정확히 1기압일 때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물은 더 낮은 온도에서 끓습니다. 또 기압이 높아져요. 그럼 물은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습니다. 기압이 높도록 만들어서 물을 높은 온도에서 끓이는 장치가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압력밥솥입니다. 내부를 굉장히 높은 압력 상태로 만들어요. 그러면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보다 높은 온도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밥이 훨씬 더 높은 온도에 있게 되니까 훨씬 더 빨리 익어요. 그래서 압력밥솥으로 밥을 해보신 분들, 사실 저희 집에서 제 아내가 압력밥솥으로 주로 밥을 하는데요. 밥이 정말 빨리 됩니다. 그 한번 끓는 소리가 칙칙칙칙 하고 나면은 3분, 4분 정도면은 밥이 다 돼요. 굉장히 효율적인 장치죠. 그게 작동하는 이유가 압력이 높아지면 물이 끓는 점이 올라가고, 따라서 압력밥솥은 아주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음식을 익히기에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효율적인 장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정확히 물이 100도에 끓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일단 하나고요. 또 다른 정말 흥미로운 게 또 있어요. 아주 불순물이 없는 물의 경우에는 100도를 넘어서 높은 온도에 돼도 1기압에서도 물이 안 끓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어려운 그 물리학의 개념이긴 한데요.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것을 통계 물리학에서는 이 상전이를 불연속 상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불연속 상전이를 보여주는 많은 물질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딱 주어진 온도와 압력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질이 이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저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게 가능합니다. 결론은 1기압에서 예를 들어 120도가 됐어요. 그때 이 물은 어떨 때는 액체일 수도 있고 어떨 땐 기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불안정 상태라고 하거든요. 순수한 물이 또 오히려 이런 성향이 강해서 1기압에서조차도 100도에 정확히 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끓는 것보다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게, 아마 다들 이 경험 있으실 것도 같은데요. 저도 있었어요. 콜라를 그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딱 꺼냈는데 그 영하의 온도였는데도 콜라가 얼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얘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얼어서 슬러시처럼 되는 일이 있거든요. 아마 이거 그 동영상 찾아보면 여러분 인터넷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물이 100도가 넘은 상태에서도 끓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거가 거의 비슷한 현상입니다.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얼지 않고 액체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걸 약간의 충격을 주거나 하면은 고체 상태로 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여서 물도 1기압에서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도 액체로 있을 수 있죠. 사실 그래서 과거에는 온도를 약속할 때 1기압에서 물이 어느 온도를 0이라고 하자, 끓는 온도를 100이라고 하자 하고 0하고 100을 정한 다음에 이걸 100등분을 해서 1도라는 온도 눈금을 정했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실험해 보니까 물이 0도에서도 안 얼고 100도에서도 안 끓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약속은 1기압에서 물이 어는 점과 끓는 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아주 독특한 압력과 온도에 잘 맞춰 놓으면 액체인 물, 고체인 물, 기체인 물이 동시에 존재하는 조건이 가능해요. 그거를 트리플 포인트, 삼중점이라고 부릅니다. 물의 삼중점은 딱 정해져 있어요. 압력은 611.73 파스칼, 온도는 273.16 K. 이거 절대 온도 스케일이죠. 이 숫자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용을 해서 1도라는 온도의 눈금을 정하는 것이 현재는 국제 표준입니다. 자, 물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100도에 끓는 물에는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온도가 100도가 되는 사우나에선 괜찮을까? 온도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온도는 그 물질에 있는 분자들이 지글지글 분자들은 열운동을 하거든요. 분자들의 열운동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온도입니다. 근데 이건 분자 하나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온도를 결정해요. 온도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물질 안에 분자가 바글바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높아요. 온도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분자가 몇 개 없어요. 그럼 에너지가 낮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금방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제 손을 끓는 물에 넣어요. 넣진 않고요. 넣는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물 속에선 밀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 분자들이 제 손에 충돌합니다. 결론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제 손에 전달되게 돼요. 한편 공기는 기체죠. 분자의 밀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손바닥, 제 몸에 충돌하는 공기, 기체, 분자의 숫자는 물보다 훨씬 적죠. 그래서 기체 상태인 공기 안에서의 백도는 그렇게 제 몸에 많은 에너지를 전달하지 않고 끓는 물 같은 액체 상태에 있는 물 분자의 경우에는 밀도가 높으니까 저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100도의 끓는 물에 화상이 입고요. 100도의 사우나에선 화상 입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효과도 있죠. 100도의 사우나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땀이 나오죠. 체온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 몸 바깥쪽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몸으로부터 또 열을 뺏어갑니다. 예, 그런 효과까지 있어서 100도의 사우나는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 있으면 탈수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데요. 100도 상태에 있는 건식 사우나에선 뭐 어느 정도 버티는 거는 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자, 100도의 끓는 물이 100도의 건식 사우나보다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00도의 끓는 물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100도의 수증기입니다. 스팀. 왜 위험하냐 하면 아마 영화에서도 간혹 보시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주인공이 악한 거 전투 같은 거 할 때 공장 안에서 갑자기 파이프를 탁 치면 거기서 스팀이 나오면서 막 으악 하고 막 그러는 거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스팀은 진짜 위험해요. 왜 그런지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스팀은 기체죠. 기체의 상태에 엄청나게 많은 스팀이 피부에 닿게 되면 피부는 100도보다 온도가 낮잖아요. 피부에서 기체가 액체로 변합니다.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과정에선 엄청나게 많은 열을 밖으로 내어놓아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다치는 것이 가능하죠. 순서로 생각하면 100도의 스팀 제일 위험하고요. 100도의 끓는 물 아주 위험하고요. 100도의 건식 사우나 별로 위험하지 않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과학적 오해들. 마지막 얘기는 진공에 대한 겁니다. 진공은 완전히 비어있는 공간일까? 과거에는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고요. 사실 진공에 대해서 고민을 한 사람들이 고대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고대 그리스에선 진공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어요. 진공은 불가능하다. 그러다가 진공이라는 건 정말로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과학자들이 명확히 이해하게 됐죠. 그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수은, 액체 상태죠. 그 안에다가 긴 실린더를 풍덩 담그고 유리 실린더 안을 수은으로 가득 채워요. 그리고 실린더를 세우는 겁니다. 수은이 가득 담겨있는 용기 안에서. 그런데 이 실린더의 높이가 76cm보다 높은 실린더의 경우엔 수은이 그 위에 차지하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기는 실린더 기둥을 세우기 전엔 수은으로 꽉 차 있던데요. 세웠더니 빈 곳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진공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현대는 진공이 있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진공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은 현대 물리학에 들어서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물리학자들의 진공은 어떤 것으로 이해하냐면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에요. 에너지가 0이라고 할게요. 근데 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진공에서 갑자기 1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입자와 마이너스 1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입자가 두 쌍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현대에서 진공이 보여주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를 양자 진공 요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은 괜찮잖아요. 1하고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진공은 현대 물리학에서 어떤 거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입자하고 반입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이 두 입자 반입자가 또 만나서 소멸해요. 그래서 사라져요. 그러다가 또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고 입자와 반입자가 마치 팥죽 끓듯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하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아주 활동적인 공간이다 라는 것이 현대 물리학에서의 진공의 의미입니다. 이게 언뜻 생각하면은 아니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게 무슨 우리가 실험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이게 실험에서 관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카시미어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두 금속판을 충분히 가까이 두면 진공의 요동 효과 때문에 두 금속판이 아무런 것도 없는데도 서로 중성이에요. 전하가 없는 금속판입니다. 잡아당기는 효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시미어 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증거로 진공은 결국 입자와 반입자가 생성됐다 소멸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아주 활동적인 공간이다라는 것이 현대 물리학에서 이해하는 진공의 의미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몰랐던 과학적 오해들과 과학적인 것 같진 않지만 오해들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봤는데요.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또 저는 다음에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